죄송합니다. 저는 감찰이 예고된 말단 순경입니다. 감히 따님과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최고급 호텔의 상견례 자리. 사랑하는 여자를 놓아주기 위해 눈을 질끈 감고 제 초라한 현실을 고백했습니다. 당장 뺨에 찬물이 날아올 줄 알았죠. 그런데 상석에 앉아 계시던 예비 장모님께서 잠깐 멈추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돌아오네. 자네, 며칠 전 새벽 골목에서 날 구해주고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게 손을 잡아줬던 그 고마운 청년 아닌가. 그 말에 제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했죠. 불과 며칠 전 새벽 어두운 골목에서 떨고 계시던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기품 넘치는 모습으로 제 예비 장모님이 되어 앉아 계신 걸까요? 심지어 저는 바로 그날 그분을 도왔다는 이유로 억지 누명을 쓰고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말입니다. 정체가 뭐길래 그분은 왜 하필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벽 4시, 밤샘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구대 문을 나설 때만 해도 제 인생은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향했던 그 스산한 골목길에서 우연히 멈춰선 일이 며칠 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은요. 톱날 같은 겨울 칼바람이 얇은 근무복 목덜미를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밤새 술에 취한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취객들을 달래느라 두 다리는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무거웠죠. 하지만 몸이 고된 것보다 절 정말 숨막히게 하는 건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는 잔인한 숫자들입니다. 며칠 뒤면 통장에서 빠져나갈 카드가, 밀린 월세, 그리고 무엇보다 제 숨통을 꽉 쥐고 있는 여동생 미니의 심장병 약감.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닥을 드러낸 텅 빈 잔고를 두 눈으로 보는 건 제 비참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 사살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칼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하얀 입김 대신 깊고 무거운 한숨만 푹푹 쏟아졌습니다. 퇴근길 늘 가던 낡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를 뒤로하고 매대로 향했죠. 화려하고 푸짐한 도시락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구석에 밀려있는 낡은 플라스틱 용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유통기한이 딱 1시간 남아서 1,000원 할인 스티커가 붙은 불고기 도시락. 이것마저 남아있으면 그나마 운이 좋은 날입니다. 제가 사는 낡은 빌라 반지하 방. 현관문을 열면 바깥의 겨울바람보다 더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옵니다. 보일러를 튼 지 오래라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찼어요. 불을 켤 기력조차 없어서 어둠 속에서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밥알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고기 반찬은 씹을수록 기름이 입천장에 겉돌았고 밥알은 목구멍을 긁으며 뻑뻑하게 넘어갔죠. 밥을 먹는다기보다 그저 내일 또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위장에 생존의 땔감을 억지로 쑤셔 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숟가락쯤 억지로 삼켰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징마이너스하고 짧게 울렸습니다. 여동생 미니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매일 고생만 하고 이번 달 약값은 내가 어떻게든 아르바이트해서 벌어볼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우리 오빠. 그 짧은 문자를 보는 순간 입안에 있던 밥알들이 거친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위장이 쪼그라들고 숨이 턱 막혔어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조금만 무리해도 입술이 파랗게 질리는 녀석이, 뛰지도 못하는 녀석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한단 말입니까? 가슴 한가운데 녹슨 대못이 쾅쾅 박히는 것처럼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도시락을 쥔 손에 힘이 풀렸고 저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동생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못난 오빠라는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방구석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손때가 새카맣게 묻은 낡은 가죽 수첩 하나. 험한 현장 근무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 아버지가 생전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쓰셨던 두 글자가 있습니다. 정의. 아버지는 남의 불행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정말 바르고 정직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저희 남매에게 남겨주신 건 다해진 제복 한 벌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빚 그리고 아픈 동생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아요. 저 역시 그런 아버지를 존경해서 이 경찰 제복을 입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수첩에 적힌 그 정의라는 단어가 괜히 제 가난을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바르게 살면 뭐 하나 숨통만 더 조여오는데 세상 참 불공평하다 싶었죠. 눈을 감으니 사랑하는 제 연인, 지연이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저를 퀭한 눈으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인 것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던 사람. 당장 다음 주면 지연이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상견례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정한 얼굴이 떠오를수록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동생의 병원비, 그리고 숨만 쉬어도 불어나는 이 지독한 빚. 제가 지연이의 손을 잡는 순간 그 티 없이 맑은 사람의 인생마저 이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제 이기심이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미래가 없다는 그 지독한 절망감이 저를 미치도록 두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찬밥이 넘어가지 않아 도시락 뚜껑을 대충 덮어 봉지를 묶어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찬 바람이라도 좀 쐬려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로등마저 고장나 깜빡거리는 새벽 골목은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막방으로 다시 들어가려던 찰나였죠. 기기기기. 저만치 떨어진 어두운 골목 끝에서 거친 금속이 시멘트 바닥을 날카롭게 긁어대는 둔탁하고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억지로 끌려가며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 순간 멍했던 제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바짝 낮추며 외투 안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안의 경찰 본능이 일제히 곤두서며 차가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벽돌담에 등을 바짝 붙인 채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골목 모퉁이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인적 끊긴 새벽 골목. 그 구석에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믿기 힘든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죠. 번들거리는 명품 패딩을 걸친 20대 놈들 둘이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할머니 한 분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겨울인데도 솜이 다 죽어 얇아진 낡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계셨어요. 아니, 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어디서 냄새나게 들이받고 그냥 가. 퍽 하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할머니가 시멘트 바닥으로 속절없이 고꾸라졌습니다. 놈들 중 덩치가 큰 녀석이 할머니의 품을 거칠게 뒤지더니 가죽이 다 벗겨진 낡은 지갑을 억지로 낚아챘습니다. 야, 묻힌 거 배상은 해야지. 지갑 열어봐. 할머니가 파리하고 앙상한 손을 뻗으며 애원했지만 놈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지갑을 거꾸로 들어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영수증 조각들과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차가운 흙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죠. 할머니가 다급하게 바닥을 더듬으며 돈을 주우려 하자 명품 구두를 신은 발이 그 위를 자근자근 짓밟았습니다. 어딜 가져가? 이게 오늘 네 배상금이야. 알아들어? 비열한 웃음소리가 텅 빈 골목을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고 112 단축번호에 엄지손가락을 올렸죠. 무전을 넣고 지원을 기다리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번쩍이는 구두굽이 할머니의 앙상한 손등을 지지기려는 걸 본 순간 머리보다 몸이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누른 채 어둠 속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렌즈를 놈들을 향해 고정하고 최대한 차갑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폭행의 금품 강탈 정황, 지금 전부 체증 중입니다. 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자 돈을 짓밟고 있던 놈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두 녀석이 고개를 돌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더군요. 뭐야, 이 인간은? 어디서 아침부터 정의의 사도 납셨어? 좋은 말할 때 핸드폰 치우고 가라. 덩치 큰 녀석이 당장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듯 어깨를 들썩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녀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외투 안쪽 지퍼를 살짝 내려 제 가슴팍에 매달린 경찰 신분증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입니다. 말씀드렸죠. 폭행의 금품 강탈 전부 찍혔다고. 지금 신고 들어가면 1분 안에 순찰차 쫙 깔립니다. 경찰 마크를 확인한 순간 기세등등하던 놈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리더군요.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 렌즈를 돌려 비스듬히 세워진 검은색 외제차의 번호판을 프레임 안에 정확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놈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하나하나 비추었죠. 증거는 이미 완벽하게 제 손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선택하시죠. 여기서 당장 도망갈 건지 아니면 서에서 조사받을 건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녀석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꼬리를 마는 겁쟁이들에 불과했으니까요. 아, 진짜 재수없게. 거친 불만을 내뱉으며 돌아서던 놈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덩치 큰 녀석이 바닥에 흩어진 할머니의 지폐 몇 장을 잽싸게 낚아채어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차 문을 열고 타버렸습니다. 끝까지 남의 피 같은 돈을 탐내는 그 비열한 뒷모습에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외제차가 급출발을 했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죠. 그런데 차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놈이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저를 향해 살벌한 눈빛을 쏘아보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 너 얼굴 똑똑히 봤다. 조심해라. 멀어지는 빨간색 후미등을 바라보며 저는 녹화 버튼을 종료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끝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에 다시 적막이 찾아오자 제 등 뒤에서 가느다란 훌쩍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바닥에 웅크려 계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덜덜 떠는 할머니의 손에서 다 찢어진 지갑을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안을 열어보았죠. 그리고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꼬깃한 영수증 조각만 남았을 뿐 단 1,000원짜리 한 장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놈들이 이 추운 겨울 새벽에 할머니의 전 재산을 싹 다 쓸어가 버린 겁니다. 바닥에 찬 기운이 무릎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떠는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할머니의 체구는 마치 한겨울에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고 위태로웠습니다. 다 찢어지고 텅 빈 지갑을 품에 끌어안은 할머니의 얼굴에는 전 재산을 빼앗긴 자의 처절한 절망과 공포가 깊게 패어 있었죠. 어르신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당장 응급실부터 가시죠. 아니면 110이 불러서 파출소에 사건 접수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달 떨며 제 소매를 쥐고 고개를 거세게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쁜 놈들 다시 올까봐 너무 무서워. 경찰서도 싫고 난 그냥 빨리 집에만 가고 싶어. 이 매서운 새벽 칼바람 속에 몸을 녹일 곳도 당장 돌아갈 차비조차 남지 않은 막막함이 할머니의 굽은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바지 주머니 속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꼬깃꼬깃한 지폐의 감촉. 10,000원짜리 딱 2장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잔인한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20,000원. 그냥 돈이 아니었거든요. 이번 주 제 여동생 미니의 심장 약값을 사기 위해 제가 며칠 동안 밥값을 아껴가며 악착같이 빼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당장 내일 미니의 약봉지가 비어버리게 됩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졌습니다. 내 혈육의 목숨줄과도 같은 이 돈을 오늘 처음 본 할머니에게 내어주는 게 과연 맞을까? 당장 내 하루하루 버티기도 이렇게 벅차고 여유가 없는데 내가 감히 누굴 돕는단 말인가?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추위에 시퍼렇게 질려 눈물만 뚝뚝 흘리시는 할머니의 텅 빈 눈동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그 손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그 꼬깃꼬깃한 20,000원을 꺼내어 할머니의 거칠고 차가운 손바닥 위에 살포시 쥐어드렸습니다. 어르신, 날이 너무 찹니다. 댁이 아주 멀진 않으시죠? 부디 이 돈으로 택시라도 꼭 잡아 타세요. 할머니의 두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손에 쥐어진 돈을 확인하시고는 깜짝 놀라며 제 손을 다급히 밀어내셨죠. 아니야, 젊은 양반.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걸어가면 돼. 이거 당장 가져가. 손사래를 치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제 양손으로 꽉 감싸주며 애써 가장 밝고 넉넉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에이, 어르신. 저 오늘 야간 수당 빵빵하게 들어와서 주머니 넉넉해요. 걱정 마시고 그냥 제 마음 편하게 택시 타주세요. 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었고 당장 내일 미니의 약값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거짓말에 속은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몇 번이나 쓸어내리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시면서요. 큰 길까지 모시고 가 택시를 잡아드렸습니다. 멀어지는 택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무의식 중에 다시 제 빈 주머니로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텅 빈 주머니.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허전한 감촉과 함께 내일 당장 닥쳐올 지독한 가난의 무게가 서늘하게 뼛속까지 밀려왔습니다. 당장 내일 미니의 약값은 어떻게 구해야 하나. 누군가를 구했다는 뿌듯함보다 제 얄팍한 선행이 당장 밥줄을 끊어놓을 것 같은 혹독한 현실의 공포가 폭풍우처럼 몰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동기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겨우 2만 원을 빌려 미니의 약값을 해결했고 쫓기듯 밀린 공과금을 처리하려 비번 날 은행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겹쳐 은행 안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번호표를 뽑고 구석에 서 있으려는데 저만치 입구 쪽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뜬 복잡한 글씨 앞에서 돋보기를 썼다 벗었다 하며 버튼 하나 누르지 못하고 굳어 계신 모습. 뒤에 선 사람들은 짜증 섞인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다가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흠칫 놀라며 돌아보신 그분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르신? 며칠 전 그 새벽 골목에서 제가 택시를 태워 보냈던 바로 그 할머니셨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깨끗한 코트를 입고 계셨지만 절 보는 순간 환하게 펴지는 그 눈가 주름은 분명히 그분이 맞았습니다. 아이고, 경찰 양반. 할머니는 제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가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지갑을 몽땅 털리신 탓에 신분증을 재발급하러 오신 길이었는데 혹시라도 그날 도움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내어 은행 안을 둘러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능숙하게 키오스크 화면을 눌러 은행 업무를 도와드리자 할머니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얼굴로 제 소매를 꼭 붙잡으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가방 안으로 주섬주섬 넣으시는 서류들이 살짝 보였는데 종이들이 구겨짐 하나 없이 아주 반듯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허름한 차림새와는 다르게 묘하게 단정하고 꼿꼿한 품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밥 한 끼 꼭 먹이고 싶어 그래.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제발 거절하지 말아줘. 그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주머니 사정이 어떤지 그날 똑똑히 봤던 저로서는 비싼 식당에 가는 게 오히려 할머니께 큰 부담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은행 앞 길거리에 있는 빨간 천막의 포장마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장난스레 웃었습니다. 어르신, 저 사실 아침부터 저기 매콤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저기서 같이 드셔주실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제 마음을 읽으신 건지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길거리 포장마차.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떡볶이 접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집어 할머니 앞접시에 놓아드리자 할머니는 맛있게 드시며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일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것도 자기 주머니 털어서 택시비까지 쥐어주고. 참 장하다, 정말 장해.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괜히 쑥스러워 어묵 국물만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건 없는 칭찬과 따뜻한 눈빛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차가운 세상에 치여 굳어있던 제 마음 한구석이 그 매콤하고 뜨끈한 떡볶이 국물처럼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소박하고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던 순간
포장마차의 빨간 천막 사이로 거친 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제 시선이 붉은 떡볶이 국물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새빨간 색깔을 보는 순간 며칠 전 새벽 골목을 미친 듯이 빠져나가던 놈들의 빨간색 외제차 후미등이 그리고 조수석에서 튀어나와 제게 꽂히던 그 악에 바친 경고가 머릿속을 찍고 들어왔습니다. 아, 너 얼굴 똑똑히 봤다. 조심해라. 할머니와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도 제 심장 한구석에는 다가올 끔찍한 위협이 소리 없이 목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가난의 공포를 넘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진짜 폭풍 전야의 먹구름이 제 등줄기를 타고 서서히 기어오르고 있었죠.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빗나가는 법이 없을까요? 다음 날 아침 밤새 뒤척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교대 준비로 분주해야 할 로비 한가운데가 그야말로 시장통 같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저기 오네. 저 인간이에요. 내 팔 부러뜨린 미친 경찰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로비 한가운데 서 있던 놈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며칠 전 새벽 할머니의 전 재산을 짓밟고 차를 타고 도망쳤던 바로 그 덩치 큰 불량배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놈의 한쪽 팔에는 그날 새벽엔 없었던 두꺼운 깁스가 멀쩡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으로 휘감은 중년 여성이 팔짱을 낀 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중년 여성은 이 지역 상권과 재개발 이권을 꽉 쥐고 있는 유지, 그러니까 저놈의 어머니였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동네에서 왕노릇을 하는 집안이었죠. 순간 안쪽 대장실에서 헐레벌떡 뛰어온 지구대장이 로비로 나섰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구대장이 앞장서서 상황을 중재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구대장은 명품을 두른 중년 여성을 보자마자 마치 회장님을 모시는 말단 사원처럼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굽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여기까지 직접 행차하시고 이거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직원 관리를 잘못해서. 명품을 두른 중년 여성이 비웃듯 혀를 차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대장님, 저런 직원은 당장 징계부터 밟으세요. 우리의 팔이 부러졌으니 치료비랑 위자료, 민사까지 싹 다 갈 겁니다. 오늘 안에 정리 못하면 대장님 조직도 편치 않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손을 비비던 지구대장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맹수처럼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그는 거친 발걸음으로 제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임민호, 너 미쳤어. 동네 어르신들 심기를 건드려. 내가 무슨 서부국 보안관인 줄 알아. 어디 감히 과잉 진압을 해. 과잉 진압이라니요.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헛웃음이 다 났습니다. 대장님, 과잉 진압이라니요. 저는 그날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힘없는 할머니를 벽으로 밀치고 지갑을 털고 있었고 저는 원칙대로 채직만 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서둘러 외투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화해 둔 영상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대장은 화면이 켜지기도 전에 제 손을 탁 쳐내며 윽박질렀습니다. 제 손이 튕겨나가며 휴대폰을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뒤이어 제가 밤새 작성해온 사건 보고서마저 낚아채더니 홧김에 구겨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구둣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경찰복 입고 시민 협박한 게 과잉 진압이지. 그럼 뭐야? 서류 쪼가리가 다 무슨 소용이야. 지구대장의 고함 소리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신분증 줄을 꽉 쥔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로비에는 매일 밤을 함께 새우며 순찰을 돌았던 제 동기들,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저와 눈을 마주쳐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보는 척 고개를 푹 숙이거나 아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권력자의 눈밖에 났다가는 자기들 밥줄마저 꼬일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묵인과 침묵, 그 비겁한 시선 회피가 폭언보다 제 가슴을 더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지구대장은 쐐기를 박듯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찌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들었어? 당장 사모님하고 아드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오늘 안에 합의 안 하면 당장 감찰 넘기고 대기발령 낼 줄 알아. 징계 열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최악엔 파면당해서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볼래. 감찰, 대기발령, 그리고 파면. 그 단어들이 독화살처럼 날아와 제 숨통을 꿰뚫었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백도 없는 말단 순경. 아무도 정말 단 한 사람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 철저하고도 완벽한 고립. 정의는 권력과 돈 앞에서 한낱 종이 쪼가리처럼 구겨져 짓밟혔고 저는 피할 곳 없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위로 처참하게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동생 약값보다 내 직장이 먼저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파열음을 들었습니다. 도망치듯 지구대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하늘에서는 예고도 없이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 비는 눈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빗방울이 살얼음과 섞여 마치 수천 개의 뾰족한 바늘처럼 제 얼굴을 사정없이 찔러대고 있었죠. 우산을 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차가운 겨울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저는 고장난 인형처럼 무작정 아스팔트 위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근무복 위로 걸친 얇은 외투는 순식간에 빗물을 머금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고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시야를 가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산 밑에서 흠뻑 젖은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힐끗거리며 피해갔지만 수치심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몰아치는 폭풍우가 바깥의 비바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참혹했으니까요. 질척거리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방금 전 지구대 로비에서 들었던 끔찍한 단어들이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감찰에 넘기겠다. 대기발령을 낼 거다. 징계가 열리면 넌 끝이다. 파면당해서 신용불량자로 살아봐라. 부패한 지구대장의 시뻘건 얼굴과 깁스를 한 채 저를 비웃던 놈의 비열한 눈웃음,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린 동료들의 뒤통수까지 제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원칙이 힘 있는 자들의 발밑에서 짓밟히는 환영이 빗줄기 사이로 끊임없이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멸감보다 절 미치게 만드는 건 당장 내일 모레로 다가온 카드 결제일과 여동생 미니의 텅 빈 약봉지였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장 하나만 믿고 버텨왔던 삶이었습니다. 내 청춘을 다 갈아 넣어도 이 제복 하나만 있으면 언젠가 내 동생을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소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일한 생명줄마저 무참히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잿빛 먹구름 사이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뿐 나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얼마나 걸었을까요? 오빠, 임민호. 빗소리를 뚫고 익숙하고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저만치 비에 젖은 횡단보도를 건너 저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오는 한 사람. 커다란 우산을 들고 숨이 턱에 닿을 듯 뛰어오는 여자. 제 세상의 유일한 빛, 지연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연락도 받지 않고 아침에 통화했을 때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무작정 지구대 근처로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제 앞까지 달려와 숨을 몰아쉬며 우산을 제 머리 위로 씌워주었습니다. 우산이 제 쪽으로 기울어진 탓에 지연이의 얇은 코트 위로 차가운 빗물이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죠. 오빠, 왜 비를 다 맞고 걸어? 무슨 일 있는 거지? 걱정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 빗물에 젖은 제 얼굴을 닦아주려 뻗어오는 그 작고 따뜻한 손.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다정하고 순수한 얼굴을 보는 순간 꾹꾹 눌러 담았던 억울함과 제 자신이 뼈저리게 초라하다는 자격지심이 한꺼번에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연이의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그리고 우산 밖으로 한 걸음 뒷걸음질을 치며 쏟아지는 비를 다시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왜 왔어? 오라고 한 적 없잖아. 제 목소리가 너무나 날카롭고 건조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연이의 두 눈이 충격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독하게 떼어내지 않으면 이 착한 여자는 저와 함께 끝도 없는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게 뻔했으니까요. 지연아, 나 경찰 잘릴지도 몰라. 빗소리를 뚫고 나온 제 첫마디에 지연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가장 날선 말들만 골라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지구대장이나 감찰 넘긴대. 힘 있는 사람들 심기 건드렸다고 억지 프레임 씌워서 파면시킬 거래. 파면 얘기까지 나오면 난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상대방이 위자료에 민사소송까지 걸 거라니까 난 이제 경찰도 아니고 그냥 수천만 원 빚더미에 앉은 백수가 되는 거야. 제 목구멍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겁고 아팠습니다. 당장 내일 내 동생 약 살 돈도 없어. 내 현실이 이래. 이게 나야. 그러니까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주 상견례 취소해. 너희 부모님한테는 내가 몹쓸 놈이라 도망쳤다고 해. 우리 여기서 끝내자. 제 입술에서 끝내자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빗속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우산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쁜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걸 보며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매달리고 싶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버텼습니다. 이게 맞는 거다. 내 비참한 현실로 이 여자를 끌어들일 바엔 나쁜 사람인 척 끊어내는 게 내 마지막 사랑이다. 그렇게 제 자신을 세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몰차게 뒤돌아서려던 찰나였습니다. 지연이가 말없이 씌워주던 우산을 접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쏟아지는 겨울비를 저와 똑같이 온몸으로 맞고 서 있었죠. 순식간에 머리카락과 코트가 차가운 빗물에 푹 젖어버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감기 걸려. 제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다가가려 했지만 지연이는 오히려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은 제 제복 가슴팍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옷깃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만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만큼은 지금껏 본 어떤 눈빛보다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임민호, 나 돈 보고 오빠 만난 거 아니야.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지연이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쿵쿵 내리쳤습니다. 좋을 때만 웃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야. 힘들 때 같이 서서 손 꽉 잡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오빠가 아무리 날 밀어내도 나 안 속아. 나 절대 오빠 손 안 놓을 거야. 그녀의 일갈이 벼락처럼 저를 관통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도망치면 우린 평생 후회해.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 단호하고도 절절한 외침에 제가 독하게 세워두었던 방어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나를 짐 덩어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기꺼이 우산을 접고 함께 비를 맞아주는 이 맹목적인 사랑 앞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저는 아스팔트 바닥 위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이도 망설임 없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저를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아 주었죠. 그녀의 품은 빗물에 젖어 차가웠지만 제 심장 깊은 곳까지 녹여낼 만큼 뜨거웠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미안해서, 그리고 제 목숨보다 이 여자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흘리는 항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빗속에서 부둥켜 안고 온 뒤 저는 지연이의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뼈저린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래, 도망치지 않겠다. 비겁하게 숨지 않으리라. 다가오는 주말, 그녀의 부모님을 뵙는 상견례 자리에 당당히 나가겠다. 가서 가식으로 포장하지 않고 내 가난과 벼랑 끝에 몰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말씀드리자. 그리고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도 않겠다. 내 직장과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직접 찍어둔 명백한 증거와 절차로 그들의 부패를 끝까지 증명해 내리라. 그것이 비를 맞으며 내 가슴팍을 꽉 쥐어준 이 여자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사랑의 증명일 테니까. 비는 여전히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심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상견례 자리가 어떤 폭풍우를 몰고 올지라도 저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이겨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연이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상견례 장소는 제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시내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회전문 너머로 들어서는 순간 천장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부서지며 제 눈을 찔렀습니다. 로비에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발걸음, 그리고 공기에서조차 느껴지는 값비싼 향기까지, 그 모든 화려함이 마치 제 초라한 현실을 비웃으며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옷장 구석에 박혀있던 유일하게 단정한 낡은 정장을 꺼내 입고 왔지만 구두와 코에 미세하게 남은 흠집들이 유독 커 보였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압박감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워졌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 이런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서 제 손을 더 단단하게 꽉 쥐어주는 지연이의 온기가 도망치고 싶은 제 발목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예약된 프라이빗 룸 앞에 섰습니다. 묵직한 참나무 문이 직원의 손에 의해 소리 없이 열렸고 정갈하고 무거운 공기가 훅 밀려 나왔습니다. 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뚝 떨어뜨린 채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임민호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장으로 바짝 마른 입술 사이로 간신히 첫 인사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제 곧 고개를 들고
제 감당하기 버거운 형편을 전부 털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펴며 시선을 위로 올렸습니다. 정갈하게 세팅된 찻잔을 지나 탁자 위에 올려진 가지런한 손을 지나 마침내 상석에 앉으신 예비 장모님의 얼굴에 시선이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땐 고생에 찌든 할머니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뵈니 또렷하고 기품 있는 60대의 단정한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 저를 바라보며 동그랗게 커지는 눈동자, 그리고 입가에 번지는 그 익숙하고 다정한 미소는 틀림없었습니다. 며칠 전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웠던 새벽 골목, 명품 패딩을 입은 불량배들에게 밀쳐져 바닥에 나뒹굴던 낡은 점퍼의 그분, 전 재산을 털리고 덜덜 떨며 울고 계시던 분, 그리고 은행 무인기기 앞에서 쩔쩔매시다 저와 길거리 떡볶이를 나눠 드시던 바로 그 장모님이셨습니다. 그날 설마 그분이 저도 모르게 헛바람을 들이켜며 외마디 탄성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두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얼어붙어 버렸죠. 제 옆에 있던 지연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왜 그래? 우리 엄마 아는 분이야? 정적이 흐르던 룸안 예비 장모님께서 들고 계시던 찻잔을 소리 없이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우연이 다 있나? 지연아,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 청년이야. 새벽에 위험을 무릅쓰고 날 구해주고 자기 주머니 다 털어서 내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길을 마련해주던 고마운 경찰 양반. 그 청년이 바로 우리 지연이 짝꿍 민호군이었네.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방 안에 무겁던 공기가 순식간에 화기애애한 온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지연이도 놀라움에 입을 틀어막았고 옆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예비 장인어른 역시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따뜻한 환대 속에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웃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은인이라며 저를 이토록 반갑게 맞아주시는 이분들 앞에서 미소 지으며 이 기적 같은 호의에 숨어버린다면 저는 정말 뻔뻔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주먹을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저는 어금니를 깨물고 그 훈훈한 공기를 스스로 깨부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튀어나온 낮고 무거운 한마디에 웃음꽃이 피려던 방 안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모님의 미소가 멈췄고 지연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손을 살며시 떼어내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은인이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귀한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아주 가난합니다. 입술이 덜덜 떨렸지만 한 번 터진 진심은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아픈 여동생이 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님께 드렸던 그 돈도 사실은 제 동생의 이번 주 약값이었습니다.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통장은 늘 바닥이고 아버지가 남기신 빚을 갚느라 제 하루하루는 숨막히게 버겁습니다. 장모님의 두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지금 부당한 파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어머님,
그날 새벽 어머님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 지역 유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집안과 결탁한 지구대장이 제게 억지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과잉 진압을 했다는 거짓 누명으로 저를 감찰에 넘기고 징계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룸 안의 벽을 치고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는 짓밟혔고 동료들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제 곧 경찰복을 벗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송까지 번지면 감당 못할 빚더미에 앉은 아무 배경 없는 백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말을 뱉어낼 때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제 초라한 현실을 전부 다 말씀드리려고요. 이런 저의 비참한 형편이 지연이의 앞날까지 망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을 마친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90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장 얼굴에 찬물이 날아오거나 호통을 치며 나가라고 하셔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렇게 매몰차게 쫓아내 주시길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지연이가 저를 깨끗하게 단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에 미친 듯이 울렸죠.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로 무언가 스르륵 밀려오는 미세한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보니 방금 전까지 단 한마디도 없이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예비장인 어른께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하나를 제 앞으로 조용히 밀어주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숨부터 좀 고르고 이야기하게.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안고 여기까지 오느라 참 고생 많았어.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하고 묵직했습니다. 변명이라며 제 말을 중간에 끊거나 화를 내시지 않고 제 처절한 고백의 마침표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신 그 조용한 품격. 그 한마디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가슴 속 시위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아 계시던 장모님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제 앞까지 다가오신 장모님은 며칠 전 그 새벽 골목에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의 투박하고 거친 두 손을 당신의 두 손으로 아주 따뜻하고 단단하게 꽉 맞잡아 주셨습니다. 고개 들어요, 민호군.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장모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채로 장모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건 돈과 권력 앞에서 양심을 파는 짓이고 민호군은 끝까지 양심을 팔지 않았어요. 난 그런 단단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참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이네. 장모님의 눈동자 역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다칠 걸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낯선 이의 손을 잡아주었던 제 진심을 장모님은 온전히 알아봐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온갖 풍파를 견뎌낸 한 어른이 또 다른 올곧은 영혼을 향해 보내는 무한한 존중이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이유로 늘 억눌리고 부당한 권력 앞에 무력하게 짓밟히기만 했던 지난날들. 그 숱한 상처와 서러움이 장모님의 그 따뜻한 한마디의 거짓말처럼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통장의 잔고나 힘있는 자들의 프레임이 아니라 저 임민호라는 사람의 진짜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참한 신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존중받아 마땅한 한 명의 사내로서 그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 위로 비로소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제 외투 안주머니에서 이 고요하고 정갈한 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진동이 울리기 시작한 건 징징징. 정갈하고 고요했던 프라이빗 룸의 공기를 찢으며 제 외투 안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목을 치러오는 망나니의 칼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안주머니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 지구대장.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장모님의 따뜻한 위로로 간신히 녹아내렸던 제 심장이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였죠. 받아요. 장모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켜서 받아요. 피할 이유 없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광기 어린 고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 임민호. 너 지금 어디 숨어 있어? 당장 기어와서 사모님 앞에 무릎 안 꿇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안으로 합의 안 보면 넌 당장 징계고 감찰이야. 알아들어. 어디 주제넘게 동네 어르신들 심기를 건드려 놓고 뻔뻔하게 숨어. 파면당하고 싶어. 제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랑하는 지연이와 저를 존중해 주시는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서 이런 폭언을 들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입술만 꽉 깨물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장모님께서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제 휴대폰을 당신의 앞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저를 다독이던 그 한없이 다정했던 목소리를 싹 지우고 한겨울 서리발보다 더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지금 이 통화 전부 녹취 중입니다. 관등 성명부터 되시죠. 순간 수화기 너머의 고함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당황한 지구대장의 어리둥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뭡니까? 누구신데 남의 서원 전화에 함부로 참견입니까? 장모님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또박또박 내뱉으셨습니다. 나는 평생 법원 감찰 쪽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당신이 파면시키겠다는 그 순경이 구한 피해자이자 목격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휴대폰 너머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구대장이 들이마시던 숨을 턱 멈추는 소리마저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죠. 내 눈앞에서 벌어진 폭행과 갈취 현장, 내가 똑똑히 봤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쥔 경찰에게 누명을 씌워 당신 힘 있는 자들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죄 없는 부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힉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임순경에 대한 모든 부당한 조치 원상복구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 통화 기록과 접대 내역 전부 감찰로 넘기겠습니다. 숨길 수 없을 겁니다. 장모님은 대답도 듣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차갑게 눌러버리셨습니다. 룸 안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숨쉬는 것조차 잊고 장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인자하시던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평생을 법과 원칙의 최전선에서 호령의 온법조 원로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 태산 같은 무게감이 제 온몸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모님은 휴대폰을 다시 제 앞으로 밀어주시며 굳어있는 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민호군, 억울한 일은 권력에 기대서 푸는 게 아니야. 자네가 목숨 걸고 찍은 그 명백한 영상 증거와 내 진술로
완벽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자고. 알겠지? 단순히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킨 증거와 적법한 절차로 당당하게 맞서자는 그 말씀.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 하나가 터져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모님의 그 선언은 현실이 되어 지구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찰팀이 지구대에 들이닥쳤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지구대장이 지역 실세와 유착해 수사를 무마해준 더러운 거래 흔적들이 백일화에 드러났죠. 현장에서 부패 증거와 통화 기록이 쏟아져 나오자 사건은 즉시 수사부서로 넘어갔고 곧바로 전격적인 체포가 이어졌습니다. 제게 사표를 쓰라며 서류를 내동댕이 치고 고함을 치던 지구대장. 그는 핏기가 싹 가신 시뻘건 얼굴로 수사관들에게 팔이 잡힌 채 끌려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비비며 매달렸습니다. 임순경, 내가 잠시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어르신께 말씀 좀 전해주게. 나 이 옷 벗으면 죽어. 저는 그 비굴한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으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어 수갑을 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왕노릇을 하던 지역 실세 집안의 사업장에도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새벽 골목에서 할머니의 전 재산을 빼앗고 로비에서 가짜 깁스를 한 채 저를 비웃던 그 명품 불량배 놈들. 놈들은 외제차 대신 쇠창살이 쳐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제가 찍어두었던 체증 영상과 장모님의 결정적인 목격자 진술이 놈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올감했거든요. 폭행과 갈취, 그리고 협박. 거기에 과거에 저질렀던 여죄들까지 엮여 나오면서 놈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너 얼굴 똑똑히 봤다며 저를 협박하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겁에 질린 초라한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텅 빈 지구대 로비에 서 있던 제게 동료들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힘있는 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저의 억울함을 철저히 외면했던 선배와 동기들. 그들은 제 눈을 차마 똑바로 마주치지 못한 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우리가 정말 비겁했어. 그들의 굽힌 고개를 내려다보며 저는 무조건적인 후련함 대신 아주 차가운 현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들을 당장 웃으며 용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죠. 다시는 부당한 권력 앞에 비겁한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부당한 프레임은 완벽하게 벗겨졌습니다. 저는 제 영상 증거와 당당한 진술로 제 명예를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징계의 공포가 사라진 자리. 제 어깨에 달린 낡은 순경 계급장을 손으로 쓸어내려 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정의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쥐고 있던 단단한 증거에서 시작된다는 걸 뼈저리게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지독하게도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억울한 누명과 징계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출근길.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빳빳하게 다려진 제복의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어깨에 달린 낡은 순경 계급장이 오늘따라 유독 단단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벼랑 끝에서 건져 올린 건 단순히 장모님이 가진 과거의 거대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던 저의 알량한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쥐고 있었던 명백한 영상 증거. 그 원칙과 절차가 제 스스로를 지켜낸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묵직한 자부심으로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찾아온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한 일들이 모두 정리되고 며칠 뒤 장모님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 미니의 진단서를 꼼꼼히 살피시더니 그동안 저희가 몰라서 헤매고 있던 정상적인 의료 지원 절차와 경험 많은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차분히 알려주셨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인데 아픈 동생을 모른 척할 순 없지. 부당한 혜택을 받으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를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제때 받게 해주는 것뿐이니까 마음에 짐 갖지 말게. 장모님의 그 담담하고도 지혜로운 안내 덕분에 미니는 길고 막막했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무사히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피 말리는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난 미니가 있는 회복실로 들어서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창백했던 볼에 희미하게 혈색이 도는 동생의 얼굴. 미니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로 저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빠, 나 이제 안 아파도 돼. 그 가녀린 한마디에 저는 미니의 침대 위에 엎드려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동생의 병원비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던 시간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몰래 삼켜야 했던 못난 오빠의 죄책감이 그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우던 제 오열은 제 인생을 짓누르던 가장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는 안도와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저는 화려한 예식장의 버질로드 끝에 서서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는 지연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 신부. 시선을 조금 돌려 혼주석 맨 앞줄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장모님과 묵묵히 제 고백을 들어주셨던 장인어른께서 인자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여주고 계셨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짓밟는 세상에서 사람의 진심과 양심의 가치를 알아봐준 진정한 어른들. 그분들이 이제는 저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 제 앞날을 축복해주고 계셨습니다. 지연이가 제 앞까지 다가왔고 저는 그녀의 손을 아주 꽉 마주 잡았습니다. 쏟아지는 차가운 겨울비 속에서 조용히 우산을 접어내리고 빗물을 뒤집어 쓴 채 제 제복 옷깃을 꼭 붙잡아주던 그녀. 도망치면 평생 후회한다며 저를 붙잡아준 이 여자의 손을 저는 이제 죽는 날까지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깊이 맹세했습니다. 주례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멍하니 지난 겨울의 그 칠흑 같던 새벽 골목을 떠올렸습니다. 추위에 덜덜 떨던 낯선 어르신의 손에 쥐어드렸던 제 바지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2만 원짜리 지폐 2장. 여동생의 약값을 채우지 못해 저를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던 그 작고 초라한 돈이 저를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외면하지 않고 멈춰섰던 저의 그 선택이 결국 제 인생을 구원하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불공평해 보여도 내가 베푼 작은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의는 내 인생 가장 추운 계절에 기꺼이 함께 비를 맞아줄 사람을 남기고 부당한 세상 앞에서도 나를 꼿꼿하게 지켜줄 단단한 증거를 남깁니다. 앞으로 저는 세상의 추운 골목 어딘가에서 떨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기꺼이 잡아주면서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진짜 경찰이자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살아갈 겁니다. 예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저는 방구석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있던 아버지의 낡은 가죽 수첩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첫 장에 꾹꾹 눌러 쓰여 있던 두 글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가난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았던 그 단어가 이제는 제 가슴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밝고 단단한 희망의 이정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그 두 글자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정의. 이제는 그게 제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선생님의 고단한 나날에 잔잔한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